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긴급 발표했죠. 깜짝 발표라고 할 정도로 사전 예고 없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의 핵심 간단히 요약하면은 대출은 안 해주겠다. 그리고 비싼 집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김원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원동 본부장께서는 어제 발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간단하게 일단 개괄적으로. 글쎄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집값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갑작스럽게 집값 대책이 나왔는데 제가 꼼꼼히 내용을 지켜보니까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내놓은 대책이지 알맹이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 또 하나의 대책을 깜짝 발표를 한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내용 없는 누군가 적어준 그 내용을 부총리와 장관들이 발표했다. 깜짝 발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네. 정철진 평론가는 어제 발표의 핵심되는 내용 그 부분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요약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또 세금 규제가 있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 부분도 있었고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 이것도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또 규제. 굉장히 많은데 역시 이제 대출과 세금 양대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시세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입니다. 근데 저건 무주택자가 사도 금지, 개인 사업자도 안 되고 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현금이 있어야만 사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 화면도 이제는 이렇게 줄여서 네. 얘기를 합니까? 원래 저 정부에서도 저런 표현 씁니까? 주담대라는 게 이제 워낙 부동산이 지금 전 국민의 예. 관심사니까요. 아마 주담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신다. 네, 예. 뭐 이제 통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저 9억, 저기도 시세 기준인데요. 9억 이하는 뭐 규제 지역에서 LTV라는 것이 아파트 시세 대비 뭐 가령 담보가,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 나오냐라는 거거든요. 40%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9억에서부터 15억까지는 기존의 40%에서 20%로 대출을 더 줄인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네. 대출은 죄다. 네. 못하게 한다. 네. 그다음 내용도 한번 설명해 내용이 주시죠.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뭐 1주택자도 그렇고 다주택자도 다 올리게 되는데 0.1%포인트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8%포인트, 그러니까 최대 4%까지 올렸다라는 것이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든 안 살든 한 10년간 갖고 있으면 거의 양도세를 안 내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거주라는 부분도 함께 포함시킨다라는 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뭐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었고, 세금에서 약간 좀 눈에 띄고 많이 언급이 됐던 것이 양도세 한시 완화 대목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현재 양도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주택자는 10%포인트 더, 다주택자, 3주택자 이사는 20%더 내는데, 앞으로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기회를 줄 테니까 다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으면 팔아라. 그러면 양도세 중과는 면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큰 틀에서의 이제 세금 규제 골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철진 평론가가 보기에 어제 발표한 정부 대책 가운데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새로운 내용이란 아까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다 새로운 겁니까? 새롭지는 않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입니까? 15억 이상의 그 시세 어떤 가격 이상의 아파트를 대출을 막는다라는 것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뭐 기자실을 통틀어서 그런 규제는 일단은 좀 처음 봤다. 왜냐하면 어느 시세를 정해놓고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절대로 주택담보대출은
못 해준다. 네. 그러니 현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사든지 네. 안 그러면 대출 받아서 살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네. 그러면 그러면 뭐 세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익숙했던 부분들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과 그 강도를 유사한, 높인 거죠. 예, 네. 강도를 높인 거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 줬는데 왜 알맹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왜 알맹이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냐면 예, 뭘 갖고 오셨나요? 예, 어느 정도 올랐냐면 집값이 34%가 맨 아래 왼쪽 맨 아래가 2017년 5월. 예, 그렇습니다. 예. 2017년 5월 취임에서부터 지금까지 34%가 올랐는데 이 아파트 평당 가격으로 하면 4,600만 원짜리가 7천만 원까지 예. 샀습니다. 그것을 강남 아파트의 예로 들면 이 강남 아파트는 이 음마 아파트의 경우 예. 99년에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강남에 99년에 타워 예. 플레이스라고 기억하시겠지만 본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정세균 우리 국회 국가가 안팎으로 총리 지명자야. 소감 매우 한번 어려운 들어보겠습니다.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분리 관련해서 잘 안 들려. 상권 분리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전직이긴 합니다마는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일단 총리로 임명되신 데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소감은 금방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당초 이제 지역구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이 있었고 그런 대로 발언하셨는데 예. 입장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금방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원래 저는 이제 종로에 3선에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종로에 3선 도전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총리설이 계속 말씀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의 태도이고 결정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이제 총리 지명을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야당과 전국이 많이 꼬여 있는데 야당과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소통을 하는 방식이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인적인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펼쳐야 되고 앞서 그 대통령께서도 지명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또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하고 또 협치를 하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을 주신 게 있나요? 뭐 말씀은 아까 들으셨잖아요. 같은 말씀이죠.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그 대통령님께서 지명하시면서 입법 부장을 약간 총리로 지명하는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따로 얘기가 없으셨나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또 지명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대통령께서 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심이 깊으셨다고 했는데 마음을 바뀌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토론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던 이제 의장 출신의 총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다른 반대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고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 그것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지명된 이후에 국민 여러분께 저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나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있으십니까? 네. 이직 진행되시면서 종로에서 예상을 하셨는데 지역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로 그 지역으로는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해? 이제 종로에 제가 8년 전에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무진장 임실에서 종로에 와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종로 구민들이 저를 보듬어 주셨죠. 그래서 재선을 시켜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추진하던 일들이 있고 또 종로 구민들과 함께 부대끼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로 구민들께 죄송한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저보다 더 좋은 그런 분이 나오셔서 아마 앞으로 종로를 대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드는데 열심히 진력하고 싶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종로에서 3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었는데 국무총리에 지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회의장 출신이 과연 국무총리 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반대 의견도 많이 들었지만 국민 위에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이런 문제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명을 수락하게 됐다고 정세균 의원은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의 소감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시 저희의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알맹이가 없다고 지금 경실련 측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주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이만큼 올랐다고 보여주셨고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는 뭐가 아파트값 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값이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때 치솟다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그 제도가 도입돼서 분양 원가가 공개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되면서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에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가지고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정권이 교체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온 지 30개월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급등을 했냐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34%, 그 부동산 그 실제 거래된 거를 전체 합계를 해보니까 40%가 올랐다. 저희가 청와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해 보니까 그 아파트 값이 40%가 올랐습니다. 평균 3억, 그 65명의 평균 재산이 매년 1억씩 3억이 올랐고, 그 다음에 1급 이상 수석 10명은 10억 이상의 이 아파트 값 상승이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이어서 발표를 했더니 저는 그래서 이 대책이 혹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실련에서 제 기억에도 얼마 전에 예.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얻은 뭐 실제로 수익을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차액이 상당히 된다 이런 거 발표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냐면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9억 가던 아파트가 21억이 돼서 12억이 올랐고, 예. 장하성 초대 그 정책실장 장하성 그 실장 역시 그 12억 가던 아파트가 22억으로 상승해서 약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을 하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집도 약 5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3년 동안 3명의 30개월 동안 3명의 정책실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합계가 25억 정도 상승하는 이런 엄청난 급등 현상이 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자기 임기 30개월 동안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았고 주택 가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실련의 발표 내용 저희가 준비한 그 컴퓨터 그래픽 화면이 있을 텐데 경실련은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전현직 참모의 부동산 재산이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3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이 경실련의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반응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실명을 공개하지 예. 않고 관계자라고 했는데 그분은 전세를 살고 있었고 예. 그분이 전세 사는 아파트도 지난 3년간 4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저희는 75명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년 동안 청와대를 거쳐간 사람을 전수조사를 해서 65명의 이 전체 가격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걸 일반화했다고 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한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알린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수도권 안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있으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분해 주기를 바란다.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것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8시 뉴스를 통해서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봤더니 어제 청와대 다주택자가 누가 있느냐 했더니 8시 뉴스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순 경제수석,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기본적으로 다 집이 2채고요. 유송화 춘추관장도 집이 2채고 윤성원 2채,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무려 집이 4채 이렇게 돼 있네요. 투기 과열 지역에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11명이 대상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 발표를 보면 어제 기습적으로 대책을 발표했고 청와대에서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 한 채 빼고는 가능하면 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서실장의 권고가 바로 이어서 나왔고 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와 청와대가 조금 더 한번 잘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 기류가 심상치 않고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한 건 아닌지. 그렇습니다. 뭐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충격적인 건데 여기 지금 경실련의 김 본부장도 나와 계시지만은 아마도 결정타가 청와대 1급 참모들에 대한 조사 발표가 굉장히 국민들의 불을 당겼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의 하나 측면이 있고 최근 10월, 11월을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10월에 서울과 수도권의 매수 주체 1위가 30대입니다. 30대가 거의 한 3억의 빚을 들고 지금 집 사러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이제 전 국민적으로 완전히 부동산이 본물터짓을 터졌다라는 것 측면. 예. 그다음에 7월 이후에 24주 동안에 매주 서울 집값 계속 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집값 안정된다, 집값 잠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레토릭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어떤 마지막 그 뭐 위협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제 이게 1시 엠바고였었는데 네. 어제처럼 이렇게 12시 59분까지 내용을 완전히 깡깡 부서식이었던 건 처음이었었거든요. 하고 내용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0이라는 이제 앞으로도 이것도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많게 되겠지만은 이 정도 급을 낮은 것이 그만큼 지금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것의 또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세 한시적 완화 이렇게 가능한 한 새롭게 집 사는 거 규제하고 갖고 있던 집 파는 거는 장려하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이런 그야말로 강한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죠.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야기, 그 발언이 정확하게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불러일으켰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때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전격적인 대책 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선이 아니었는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부터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그 통화량이 많고 결국은 현금 부자들은 진입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2개월여 만에 약 한 2억 원 가량 평균 오른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집값을 잡는다라는 거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집값을 잡는다, 안정화시킨다는 거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더 못 오르게 하겠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 측면은 현재 가격 대비 한 5%에서 10% 정도는 하락시키겠다는 의미도 되겠고
집값 잡겠다라고 할 때 한 20% 이상은 떨어뜨리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대책은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더 오르는 것을 막는 정도의 대책이 아닌가 그 정도의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지하는 정도? 뜨거워진 것을 예. 좀 눌러주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 네.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집값이 언제 떨어지느냐?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할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 여력이 있는데도 내가 집을 왜 사? 집을 안 살 때 집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게 2010년, 11년, 12년 그때 당시 유동성의 흐름, 뭐 국민들의 마음이었었는데 지금은 집을 못 사게 한 정책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가 계속 국민들은 사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매도 우위의 시장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뭐 10%, 20% 다시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원동 본부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어제 갑작스럽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오히려 이 정책의 내용을 보면 내년 총선까지는 특별하게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으니 계속 이 현재의 수준을 이어가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가 상한제도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또는 보유세나 공시지가 잘못된 것도 바로 잡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발표한 공시지가도 64.5%를 70%로 5%를 올리는데 7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올리는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예. 그거는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죠? 내용의 작을 보면 5% 올리는데 7년 동안 단계별로 올린다는 거는 7년 동안 거의 안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오늘 정책 발표를 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아파트의 땅값입니다. 이 밑에 이 파란 선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선입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는 시가의 43%밖에 되지 않는데 국토부는 자꾸 이게 65%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국토부 보고 이 65%라는 근거를 좀 제시해라. 우리는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는데 숫자로. 자기들은 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이것은 시세의 65%다. 65%인데 70%로 올리는데 7년 동안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발표한 거로 봐서는 결국 정부가 세금을 무슨 올린다, 집값을 잡는다라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국토부 관료나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는 그럴 생각이 거의 없다라는 시로로 저는 비춰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역대 정부 치고 부동산 문제는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그렇죠. 역대 어느 정부가 저희는 부동산 가격을 점점 더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했던 적은 없죠. 없죠. 예. 18번 임기 30개월 동안 어제 발표한 게 18번째 대책입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5년 내내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예. 자, 5년 내내 집값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던 청와대 실장이나 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 관료들이 결국 지난 30개월 동안 실효성 있는 18번의 대책 중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었다면 어제 발표한 대책 하나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오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100명 중 60몇 명이 또 오를 거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나 뭐 문재인 정부도 얼마나 부동산 가격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18번이나 되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나타나는 지표로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그런 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 발표도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역대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 번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게 8.2 발표. 네. 2017년 8월 2일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를 했었나요? 당시에 저 부총리가 발표를 했었죠. 네. 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었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강화하고 예. 그다음 발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거 기억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정부 최고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중과한다.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왜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을 꼭 안정화시키겠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그랬는데 왜 달성에는 실패를 했을까? 일단 기본적인 대전제가 저금리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일단 하나는 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뭐 대출에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고 또 1,100조 원이 넘는 단기 유동성이 딴 데 못 가니까 부동산으로 간다는데 이거를 깔아놓고 정책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앞서 우리가 그 역대 정책을 좀 봤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나왔던 게 6.19 대책이었었는데 현 정부? 예, 현 정부의 6.19 때도 그게 조정 지역을 정해가지고 청약 제한하는 거였었는데 왜 이걸 할까? 바로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가지. 근데 6.19를 해놓고 좀 기다리다가 뜨고 하니까 좀 있다가 8.1을 하면서 좀 한 발 늦게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를 하는. 그러니까 늘 시장을 하나를 제대로 못 잡고 펀치를 맞으면 그제서야 또 추격을 해서 막는 이런 형태였었고요. 그다음에 9.13 대책을 보면 핵심적인 게 이제 종부세율 뭐 높이는 예. 거였었는데 그것도 실은 그 세율이 최초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해 3월, 4월에 기재부가 처음 나왔던 종부세율 인상안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그때 폭탄이 아니라 콩알탄이라고 뭐 막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수정해서 9.13이 나오고 이번 분양가 상한제도 전면적으로 서울시 전체 다 전역을 시행하라 했는데 핀셋 규제를 하고 풍선 효과가 나오면 뒤따라서 잡겠다라고 했는데 이 풍선 효과가 아니라 거의 뭐 진짜 대풍선 효과가 나오니까 지금 부랴부랴 또 이게 뒤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규제를 할 때 좀 적확하고 좀 앞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단면적으로 시행하고 부작용 나오면 또 메꾸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마 시장 참여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부동산 못 잡어 이런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 뭐라고 보십니까? 이미 과거에 시행했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법 개정 없이 전국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왜 여기 찔끔 저기 찔끔을 해서 이 그물을 던지는데 투망을 던지는데 그물이 한 10%밖에 없고 나머지 90%는 뻥 뚫린 상태로 투망을 던지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지금 10% 가지고 안 되니까 20%로 늘렸습니다. 20%로 안 되면 또 30%로 늘리겠죠.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전면 시행하면 됩니다. 전면 시행할 수 없는 또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없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경기로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두 번째 공시지가가 땅값이 정부가 매년 1,500억, 2,000억의 돈을 들여서 조사하는 땅값이 시세가 1억짜리인데 3천만 원짜리로 조사를 해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그걸 제대로 조사해서 그거는 돈만 들여서 매년 돈을 들이는 거니까 제대로만 조사하면 세금이 내년에도 당장 2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대책이 있는데 그런 걸 놔두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국민이 믿질 않아요. 예. 이 경칠련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시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어제 발표한 정책에서도 당장 10억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발표된 정책의 위헌, 합헌 여부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